네, 이번 설 명절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론조사 직접 분석하고 정치평론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 나오셨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명절 연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병원연 새해에는 모든 복이 이 두 분 위주로 내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명절 연휴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설날 특집으로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MS라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MBC부터 좀 살펴보죠.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4%, 그리고 부정 평가가 30%. 그러니까 지난 갤럽 조사보다 더 소폭 올라간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방선거 여당 당선, 야당 당선에서 여당 당선을 원하는 그 여론이 54% 절반 이상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김봉신 대표에게 우선 여쭙겠습니다. 예. MBC 조사에서 그 긍정평가 64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부정평가도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긍정률은 60% 중반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정률은 30%선 내지는 그 밑에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긍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네. 그 보통 대통령 되고 나서 한 6개월 안에 확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미국산 소고기 그쵸. 수입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예. 그때 그때 엄청 빠졌죠. 그래가지고 빠졌죠. 바닥이었죠. 예, 청와대에 홀로 앉아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울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유명한 화제가 됐었던 얘기죠. 그런 게 있었고 또 빠졌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초반에 빠진 거는 이제 만 5세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가지고 24까지 빠집니다. 맞습니다. 20% 초반까지 24까지 빠졌어요. 18. 지지율이. 예, 그렇죠. 그게 2022년 말에는 또 바이든 달리면 논란으로 24를 또 한 번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최저점을 2번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와 관련해서 노조 개혁을 하겠다, 뭐 화물연대 개혁하겠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르텔 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수준이 60% 중반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확실하게 높았던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 두 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정부하고 완전 시대가 달라졌다 할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헌정사에서 유례 없는 탄핵 이후에 첫 그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된 분이어서 그 처음부터 80%가 넘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아시다시피 문민 정부를 열었던 그 두 분 빼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방금 MBC 조사 말씀 이거 개요 읽어드려야 되나요? 뭐 저희는 유튜브라서 안 읽어도 되긴 한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요거는 MBC KRI 코리아뉴스 인터내셔널 조사했고 11, 12, 13입니다. 시기가 요 그 방송사 조사가 지난주 그 연휴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러면은 성과평가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 투명성 이런 게 이제 그 인상적이다. 이게 이제 MBC 조사에서도 나와요. 또 민생 안전 및 경제 회복 이게 나오는데 이게 민생 경제하고 외교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과 베이스다. 성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던 그 나도 문파다, 뭐 당시 뭐 이런 다큐도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감성적인 일체감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팬덤,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 많은 분들께 지금 민생, 경제, 네. 외교 예.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까지 얘기되는 그렇죠. 그런 효능감의 정치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 정부가 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좀 그 효능감으로서는 굉장히 좀 빵점이었죠. 좀 좋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또 이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속도감이라는 얘기가 붙습니다. 네, 속도감. 그거는 또 재미있다라는 예. 거고요. 그렇게 예. 따졌을 때 뭐 부산 PK에 속도를 강조한 정치인이 많지 않아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그러면 계속 논란만 있고 뭐 이건 그렇죠. 뭐 수건 과제다. 수건 되는 게 과제라고 하면 없어. 예, 어. 몇십 년 돼도 맞아요. 예. 이게 안 될 것 검토 같은데 중, 예, 맨날 그럴 것 검토만 같은데 하고, 예. 아니 뭐 대통령 되자마자 예. 저 해수부가 그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을 또 PK에서는 보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렇게 리스타일 부분 그리고 효능감이라는 부분 그게 바로 성과 베이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BS 설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 그리고 KBS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65%. 예, 예. 예. 그 공영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 다 60% 중반대 이상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 우선 저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네. 이제 방송 3사가 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결과 보고 저는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이유가 사실은 갤럽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뭐 60%대 전후로 해서 이 지지세가 형성이 됐었고 MBS 관련해서도 63%까지 나왔었다가 네. 방송 3사를 통해서도 이게 충분히 다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되니까 네. 아 이건 정말 확고한 국민적 지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힘의 근원은 정말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지지율이 정말 천장이 아니라 네. 바닥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저 그런 희망도 갖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우리 김봉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중심이라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가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받고 있다. 근데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객관적인 지지보다는 다소 주관적인 지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관화되다 보면은 이런 지지세가 나중에는 쪼그라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적인 성과다 보니까는 이게 대통령과 지지자가 좀 타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지지는 일체화가 돼가지고 함께 가는 건데 네. 이거는 타자화돼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니까 조금 네. 더 견고하죠. 어허.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명절에 저도 돌아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무슨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 세모의 단계에서 네. 잘하면 지지해주고 못하면은 지지 안 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만나 보니까 뭐래요? 적극 지지로 다 돌아선 거예요. 보수 유권자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경제, 경제, 안보, 예, 그리고 통합. 예.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늘 원하고 바랬던 지도자 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이 아니라 네. 행동과 성과로 구체적인 결과를 연속적으로 내다 보니까 아 이게 뭐 한 번이면 우연이다. 네. 아니 뭐 다음에 골 못 넣겠지. 근데 다음에 또 넣어서 또 이기네. 음.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지지자들 특히나 보수는 중도 보수, 합리 보수, 극단 보수로 나눈다면은 네. 이제는 극단 보수 10%만 빼고 네. 나머지 정말 이제는 중도 보수를 넘어서 합리 보수까지도 매료시키는 네, 네. 전 이런 그 성과를 이번 1년 차에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 중심,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상파 3사 특히 이제 KBS, MBC 여론조사에서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 응답자의 66%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것은 그 갤럽 조사에서도 견고하게 이 중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여론이 상당히 1년 넘게 이게 지속이 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가 이제 이념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부터 중도 진보화가 됩니다.
약간 중도가. 중도 진보화. 예. 그러니까 중도가 약간 진보 쪽으로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슈를 이렇게 보면은 진보가 이쪽으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응답 비율이 이제 높다라고 하면 그 분포 양상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중도가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란 청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검찰 개혁, 중도가 끊임없이 이거를 그 견인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전략 라인이 2022년 대선과 지선을 패배하고 네.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그 이탈? 끌어당겼다.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또 많이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민주당의 예, 전략 라인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과연 이걸 중도를 중도라고 해야 될지 지금 보면은 중도이신 분들은 윤석열 그 윤어게인이라든지 예. 윤석열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분들하고 네.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됐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네. 이게 재미있는 게 5점 척도로 이념 성향을 분해해 버리면 네. 그러니까 진보도 매우 진보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도가 있고 그 보수도 매우 보수와 중도 보수를 놔두면 네. 중도 보수가 이제 중도화돼요. 자, 매우 진보와 재밌네. 매우 예. 진보와 중도 예. 진보는 의견 분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보는. 예. 그런데 보수는 매우 보수와 중도 보수가 따로 놀아요. 예. 그러면서 중도 보수가 중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이슈에서 그렇고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도 보수가 네. 의견 분포가 지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지지도는 중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중도가 탄탄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PK, TK에서도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당은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항상 뭐냐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예.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보통 대통령 긍정률과 여당 지도는 20% 포인트의 갭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갭이 뭐냐? 네. 대통령의 순수한 국정 동력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60% 중반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한 40% 중반 나옵니다. 그 여당 지지도는. 지지율이. 그러면 이렇게 20% 포인트는 대통령 국정을 밀어주는 힘인데 네. 이게 바로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마케팅으로 나가는 거죠. 아, 대통령 마케팅으로 나간다. 그렇죠. 예. 특히나 PK나 충청이라든지 이런 격전지에서는 대통령 마케팅 아니면 네. 여당이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야당은 네.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네. 여당은 당연히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좀 이따도 보시겠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은 지금 대단합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도 보수이신 분들까지도 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좀만 좀 보태면 네.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월등한 실력도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이게 맞물린 것이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골대가 골키퍼가 있으면 골 넣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골키퍼가 집에 갔어요. 예. 골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전 아까 중도 보수, 합리 보수, 극단 보수 이제 3분계로 네네네. 나눈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제로라고 하는 이 쇄빙선을 띄우기에 지금 너무 좋은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 거예요. 국힘 엔진도 제로. 튼튼하고 예. 빈벽도 지금 살짝 녹아 있어요. 예. 햇빛을 좀 닿아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이제 부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번이 정말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초압도적 대승을 거둬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 종말이 훨씬 더 앞당겨진다. 앞당겨진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중도라는 실체를 보수냐 진보냐로 구별이 안 돼서 중도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중도 안에서 진보 보수 나눈 건 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중도라는 사람들은 어느 진영에 대한 소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캐스팅 보트. 네, 캐스팅 보트하고 이분들은 나를 진보로라고도 분류하지 말고 예. 보수라고도 분류하지 마. 그래서 이분들은 사안별로 올바름 다르게 내지는 평가하는. 사안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평가를 하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중도의 이익이라고 하면요 그게 국익이에요. 아니,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월급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또 벌금도 내고 뭐 룰을 지키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전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이분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국익에 부합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던지는 아젠다가 네.
코스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미국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부동산. 네. 아니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 더 절대 다수고 국민들이 지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도 야 이거 나라가 이래가지고 잘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아젠다를 대통령께서 던지고 아 대한민국 이거 망국적 구조 네. 개혁해야 된다. 내가 해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박수 안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아주 처음 보는 말씀 유형입니다.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명절 연휴 기간에 이제 국회의원들 쭉 전화 돌려서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대요. 이제 한 택시 기사분을 만난 정치인이 있는데 이번 정국에서 코스피가 5,500포인트까지 가고 막 이러면서 그 몇 달 사이에 삼성전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택시대가 안 잡힌다. 내가 택시를 계속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간에 이제 X로 설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또 이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을 부추긴 정치인들이 문제다. 심지어 이해충돌 상황까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시골집 부모님들의 시골집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모께서 휴대폰만도 못한 내가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노모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허름한 주택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제, 민생, 안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통령 평가, 국정 운영 평가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TK 정치인 제가 취재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끌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TK 유권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계속 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나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부동산 이슈가 만약에 지금 보면은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20%대로 저조했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60%대였을 때에도 부동산 정책은 20%대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외교가 60%대였으니까 외교 때문에 대통령 긍정률이 상당히 상방 압력을 받아줬는데 부동산은 사실은 아킬레스건이자 고장난 시한폭탄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꺼내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MBC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52%가 지금 51로 나오는 저거 합산하면 51인데 네. 52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저거는 여튼 KBS 조사 같아요. 예. KBS요. 예. 예. 저 예. KBS도 앞서 주신 거는 50%가 다 MBC 고. 넘어요. 예. 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잘잘못 평가는 아니에요. 잘잘못 평가는 아니고 네. 효과가 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KBS 조사네요. 51입니다. KBS가 부정 평가는 41입니다. 그러니까 10% 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11호, 네. 15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제죠, 규제, 주담대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네네. 일부 있었던 그 대책에서는 그때는 MBS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 37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말에 나온 그 공급 대책이죠, 그건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47 나왔습니다. 네. 지금 KBS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51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절반 넘어가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튼간에 좀 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도 많고 해서 세금도 이제 여러 가지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국민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제가 네. 이재명 정부 지금 20%대의 부동산 정책 잘했다라는 평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예. 네. 이재명 정부요. 이번. 예.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말 정도에.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긍정 평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6%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조사. 부동산. 예.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어요. 실망한 분들. 그렇죠. 정권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 가장 높을 때가 31. 그리고 빠졌을 때 10%대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 35 네. 그리고 지금 20%대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신년이 지나서 한 달 반 동안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도 있었고 예. 대책이 한번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긍정평가 지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죠. 그게 50%가 넘었다라는 건 이거는 수용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KBS 결과 중에 하나만 더 네. 보시겠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예. 유예 폐지와 관련돼서 조사했습니다. 음.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 긍정응답이 65입니다. 65. 예. 이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예. 65면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이건 대세거든요. 대세다. 예. 60%가 넘어가면 대세다. 65가 넘어가면 65가 대세죠.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57%가 찬성, 35%가 반대 이렇게 들어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그 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 유예는 없다와 관련해서 서울은 또 반대예요. 서울은 40%가 긍정적이고 51%가 부정적인 걸로 또 조사가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네. KBS 조사에서는 KBS 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59입니다. 네. 예. KBS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예. 조사 기간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고요. 다르구나. 그거는 이제 질문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 이 효과성을 물어봤을 때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온 정책과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가지고 딱 그것만 물어봤을 때 KBS 조사에서는 59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이분 중에서 66%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다. 대세가 대세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예. 여기는 이제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직전 5월 9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때까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과연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의 정책 성과 중심으로 선거가 이야기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네.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네. 4월 말에 2018년 2월 예. 그때도 지방선거 앞둔 2월이죠. 그렇죠. 2월이죠. 지금도 2월이죠. 맞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60%대, 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40%대 예. 비슷합니다. 아, 그때는 2018년과 비슷합니다. 예. 그럼 그런데 어게인 2018년? 그거는 모르죠. 왜냐? 네. 2018년 4월을 보게 될 것 같으면 4월 예. 말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그 도보다리 회담. 예. 판문점. 예. 그렇죠. 판문점.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 긍정률이 83을 찍습니다. 갤럽에서요. 83. 예. 예. 그리고 여당 지지도가 55를 찍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올해 4월에도 지금 시진핑과 예. 트럼프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 4월에. 이게 해빙기를 맞는 거냐 도대체 우리 남북 간에 네. 북녘 동포들하고의 네. 해빙기가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당시에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북미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은 부동산과 예.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아, 이 두 가지를 쥔다면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진. 그러게.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조건이 나은 게 그때는 보수 분열은 없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보수 분열까지 하나 더 얹어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장동혁 메뉴가 하나 네, 더 더 추가죠. 추가가. 유리한 게 추가. 예. 한동훈계, 뭐 한동훈계. 황교안, 자유와 황교안. 혁신, 이준성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4-5개로 지금 이 보수도 뭐 고만고만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2018년도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대외 관계라든지 네, 네. 아니 부동산 이슈가 대통령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주도권이라면은 네. 보수 분열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이거는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어. 제가 아까 초압도적인 성과. 승리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 그 말씀 중에 트위터로 그 새해 소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원 성취. 그 어려운 예. 시절을 몸으로 느꼈던 그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을 느끼시고 네. 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정치인들 생각할 때 다 똑같아. 다 별로야. 네. 라고 하는 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권력 잡아가지고 본인 좀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네. 권력으로만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권력도 권력이지만 네. 일단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그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선하게 딱지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행태에 대해서는 선악 구별을 해야죠. 네. 우리가 뭐 어떤 행동 잘했다 잘못했다 하니까 뭐 형법으로 처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라는 사람을 악마화한 게 아닌데 네. 지금 잔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우리 노모께서 명절에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는 효심 마케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네. 아니 불효가 아니라 지금 불충한 공복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충 공복이다. 네. 아니 국민들 앞에 불충한 것 같은데 불효자의 지금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악으로 규정한 건 뭐냐? 부의 왜곡 현상입니다. 자산을 축적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쵸. 자산을 올바른 방식으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를 누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예.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네. 다주택자 내지는 어떤 국민들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건데 네. 그럼 부의 왜곡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독과점을 규제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독과점 하면은 벌칙까지 매기거든요. 과징금도 때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필수제, 의식주와 관련된 거를 누군가가 독과점을 하고 사재기를 하니까 이 부의 왜곡 현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건 사실은요.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막 6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렇죠. 또 경제신문이 거기에 옮겨 붙었고 맞습니다. 이 건설 재벌들이 다 갖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기득권과 절연한 대통령이라면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려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지고 네.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물론 영화는 하나 보셨다고 네. 합니다만은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압도적인 힘을 여기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짜기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공정한 조세제도 만들겠다. 이 두 개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대안을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실거주자 위주로 가지 않고 공정조세로 이거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실보유라든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공정조세가 아니라 불공정조세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거나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불효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빗자루로 막 집 쓸고 있고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지 이거는 정치, 이미지 야당 정치. 대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명절에. 자, 지금 현재 유튜브 메인 페이지가 먹통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못 들어오십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메인 페이지가 먹통 상태여서 아마 유튜브 자체에서 왜 이럽니까? 예, 유튜브 플랫폼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참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못 들어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격전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하고 이른바 예선전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냐, 말만 잘하는 정치인이냐 아니면 실질을 갖춘 정치인이냐 요거 분별해내야 되는데요. 격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어떻게 될까요? 예. 서울이 지금 KMS 3대 방송사들이 다 조사를 한 데가 이제 서울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면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수치 먼저 보여드리면 KBS가 K스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0, 11, 12에 조사한 조사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이고 요 내용을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44 양자 가상 대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31 나왔습니다. 44대 31 이거 너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현직 프레임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현직이 이거 이제 현직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정원호하고 지금 오세훈하고 네. 두 분 뭐 13% 포인트 격차인데 이거 5.1을 훌쩍 넘었죠. 네. 제가 이거를 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ARS에서는 이렇게 15% 포인트 격차 나는 것들이 가끔 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전화 면접이 네. 전화 면접이 쉽지가 않아요. 전화 면접에서는 그 표본 대표성이 크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세도 일부 이제 나타나는 게 맞기 때문에 연초 조사를 보시면은 작년 말에 해서 한 1월 초에 발표된 걸 보면 대등합니다. 대등하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세하게 앞서 있는 그러니까 5.2 네. 이내이지만 그런 결과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KBS 불러드렸습니다. 44대 31.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오세훈 현 서울시장 이 같은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잘하냐고 했더니 37%가 잘한다는 거예요. 37만. 예. 네. 그런데- 부정평가요? 예? 부정평가 너무 낮네. 예. 예. 아니 너무 예, 부정평가는 절반도 뭐- 안 되네. 예. 예, 부정평가 56 나왔습니다. 음. 예, 낮다고는 하지만 그 긍정평가보다도 양자 가상대결 지지도가 낮죠. 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예, 부정평가는 56이었다는 거 확인해드렸고요.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45대 27이에요. 국민의힘이 27입니다. 27. 예, 그러니까 그 현 오세훈 시장 잘하느냐 37, 정당 27,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 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양자 가상대결 지지도 31. 그러네요. 예, 박주민과의 그 박주민 네.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또 37대 34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37입니다. 34. 예. 3%포인트 격차 5.2 이내죠. 네. 그렇지만 수치로 보면 네. 여기 약간 바뀐 거예요. 예. 연초에는 오세훈 시장이 5.2 이내에서 격돌하더라도 약하지 않다였거든요. 예. 지금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바뀌었다. 예. 이거는 제 느낌상 네. 아 지금 한 달 반의 시간이 흐르고 예. 국민의힘 주자들이 더 힘들어졌구나. 더 더 힘들어졌다. 힘들어졌구나. 더 힘들어졌다. 예. 예. 이거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다라는 건 서울은요 보통 보수이신 분들이 꽤 계신 꽤 분포하고 계신 네. 서울하고 부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됐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에서 이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건 충격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명절 지나고 네. 만약에 내부에서 네. 뭡니까 최고위원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데 SBS가 이제 입소스의 의뢰로서 11, 12, 13 조사한 조사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38대 36입니다. 정원호 38, 오세훈 36. 네. 자 입소스 네. 입소스 조사에서도 재밌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KBS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진보 성향이신 분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보수가 더 많은 조사였다. 네, 예. 많이 잡혀요. 예.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보수는 원래 진보 성향이신 분보다 인구에서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정원호 38, 오세훈 36입니다. 오세훈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5.2 내에서 굉장히 팽팽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뭐 저기 동네 구청장한테도 저기 이기는 이긴다. 오세훈 후보 안 된다. 후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합니다. 기자들한테. 근데 바꾸려도 바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근데 그런 발언이네요. 판단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발언. 지금 국힘 지도부와 대체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MBC는 다르냐? 네. MBC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11, 12, 13 조사 서울 조사입니다. 역시 네. 여기에서도 정원호 40, 음. 오세훈 36입니다. 4% 포인트 격차인데 야. 5.2 이내라고 하지만 네. 그러면 오세훈은 지금 3세판에서 음. 확실히 이긴 거는 없다. 그러네요. 두 번은 그 5.2 이내에서 팽팽하고 한 번 KBS는 예. 진 거다라고 따지면 아니 이 결과를 본다면 서울에서 이 정도면 나머지 격전지는 다 흔들린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 있는 격전지가 예. 지금 전체가 다 예. 진동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뭐 다른 데는 뭐 뺀다 하더라도 주요 격전지 중에 하나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뛰고 있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막판에 뭐 다 죽게 생겼다. 보수 한 번만 도와줘라. 진짜 잘하겠다. 무릎 꿇고 울고 막 다니면 또 부산이 디비졌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똑같더라. 그래서 막판 표심은 또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부산은 어떻게 분석해요? 그 분석은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예전에 그 유명 유튜버
분이 그 네. 자체적으로 그 조사 기관을 이제 설립해서 조사한 결과로 2024년 네. 그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에 절반 이상 먹는다라고 했는데 한 석 먹었어요. 2024년. 그러니까요. 까보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부산이 여론조사로도 잘 안 잡히는 민심이 있다. 밑바닥.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유튜버 분이 또 뭐라고 했느냐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긴다. 그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심지어는 단일화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이긴다라고 했어요. 이길 수 근데 있다라고 했는데 졌죠. 까보니까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졌죠. 네. 부산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만을 보면 이건 또 KBS 조사입니다. 네. 마찬가지 같은 그 설계 같은 기관인데 전재수 대 박형준을 두 명을 가상 대결로 붙였더니 40대 30 나옵니다. 10%포인트 격차 5.1 넘었습니다. 예. 네. 이 조사에서 네. 정당 지도는 38대 38이에요. 아 민주국힘. 예. 부산이 당연히 국힘이 38 정도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죠. 예. 민주보다도 센 게 이상하지 않죠. 예. 근데 38대 38인데 네.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자당 자기 소속 정당 지지도인 38보다 낮은 예. 가상 대결 지지도 30을 먹었습니다. 아. 8% 포인트 이 갭 예. 요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방금 말씀하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둘 다 있습니다. 부산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바닥 민심이 여론사에 안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그 PK 사람을 이제 중용한다든지 아니면 해수부를 네. 아주 속도감 있게 이제 내려보낸다든지 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PK는 반응할 것인가? 고 민심은 또 나타날 것인가? 표로 나타날 것인가? 네네. 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지금 뭐 PK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유권자들 특히나 보수 성향인 분들은 실망을 넘어서 이제 절망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내부가 탄핵의 강에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의 강에 이어서 이번엔 더 폭이 넓고 내란의 물살이 강. 더 거센 내란의 강 거기에 지금 퐁당 다 네.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수중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분열이라는 거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지방선거는 총괄해서 이제 서울시 하는데 지금 시당위원장을 바이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지금. 확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 상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오세훈 시장 5선이거든요. 이 피로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 됐는데 성과가 저렇게 많아요. 네. 성과 보따리가. 근데 오세훈 시장은 5선을 했는데 네.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상급식 반대밖에 생각. 네,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민들이 야 이거 더 이상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할 거고 긍정적인 영향에서는 사실 대통령 프리미엄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너무 잘하고 특히나 네. 지방 정부는요 정부와의 호흡 아니고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방 선거의 수장들이 민주당과 당적이 같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뛴다면 이거는 팀 이재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를 선택할 때도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결국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귀결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력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뭐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라든지 네네네. 뭐 감사의 정원 예. 뭐 이런 것들 막 비판을 세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안 붙어요. 그러네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의원들이 비판하거나 감시 감독하는 건 잘하는데 서울시장은 행정가기 때문에 어떤 판을 짜서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 예를 들면 AI 거버넌스를 운용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림을 갖다가 서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정원호 구청장이 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던 성공한 행정가라는 그 이미지가 네.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도 삼선하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그럼 성동구도 잘 만들었으면은 서울도 한번 잘 할 거 아니야 네. 라는 기대감이 전 여기에 지금 투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저렇게 좀 이기는 조사들이 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장만 뺏기는 게 아니라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가 이제 흔들릴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기초가 그 기초 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초 강남도 많지 않다더라.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1대1로 해도 어려운데 아까 제가 보수 분열 예, 얘기했잖아요. 예. 경선 관리가 될까요?
다 자기 사람 꽂을 텐데 지금 세력들이 한 3-4군데 흩어져 있으면은 네. 야 이거 부정경선이다. 다 불복해서 나올 거야. 야, 내가 나오면 된다더라. 부정선거 또 나옵니까? 옆에서 또 이제 또 꽃갱이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 나가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수는 다 우르르 출마할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 예. 저는 이제 어디까지 주목하냐면 TK 있잖아요. 예. TK도 저는 구청장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냐면 보수 분열이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민주당이 진짜 좀 잘해야 된다. 자, 민주당이 그리고 잘해야 된다. 잘한다는 의미는요 후보를요 정말 잘 내야 돼요. 그렇죠. 엄선해서 내야 돼요. 그렇죠. 엄선해서. 엄선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공직 후보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꼼꼼하게. 네, 그렇게 해서 내면요 예. 보수 분열이라는 걸로 지금 많이들 이렇게 상정을 안 하시고 아이 뭐 지방선거 뭐 어차피 1대1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이번 판은 달라요. 지금 보수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의 구도 속에서는 민주당이 특히나 TK에서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3% 25%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20% 중반까지 얻었는데 지금은 한 30%에서 35%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인물 경쟁력 5%만 얹어 보세요. 40%만 가지고도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외의 성과들 저는 많이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공천에 더 신경 쓰고 좋은 인물들 많이 발굴해서 내면은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과연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매번 무슨 그 회견 때마다 이제 그 메뉴가 올라오는데 강훈식 실장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 KBS 여론조사 살펴보니까 대전 충남 초대 특별시장 적합도 물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22%로 제일 높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대전 충남판 사실 충청도 민심도 부산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요. 절대로 뭐 아유 됐어. 충청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속내를 공개하지 않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중원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예, 이 조사도 KBS 조사이고요. 네. 대전을 조사하고 충남을 또 조사를 해서 두 개를 웨이팅을 줘서 같이 붙였습니다. 네. 예, 그랬을 때에 적합도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다자 적합도라서 이거는 조금 좀 봐야죠. 다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1등으로 22인데 22면 별로 이제 수치가 좀 낮다 하실 텐데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면 현직을 보시면은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가 13이에요. 그러니까 9%포인트 격차예요. 1, 2위 격차가 9%포인트입니다. 3위가 양승조 전 충남지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4위가 11%입니다.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10%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태흠, 양승조, 이장우 3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범계, 허태정까지 네. 이렇게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2위 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강훈식 현 비서실장이 사실 22%로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네. 오차범위를 넘어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가상 대결을 해봐야 압니다. 알기는. 아하, 예. 왜냐하면 이제 김태흠 현 지사 같은 경우에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충남도가 이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다만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남이죠. 아산에서 완전 이 뭡니까 그 둥지를 트고 오래 네네네.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이 지역에선 다음 대통령 누구냐를 따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아직 그 충청 대통령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이제 충청이다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충청도에서 이제 활동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강훈식 그 한번 나와줘야 된다. 예. 충청 대통령 한번 나와줘야 된다 했을 때 JP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죠. JP 그다음에 예. 안희정 안희정. 이후에 예. 물론 이제 양승조 전 지사도 도전은 했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강훈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목도가 더 높은 더군다나 충남은 이제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특별시장 형태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20조라는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네. 물론 호남도 있고요, 저 TK도 있지만 네.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대통령 후광 아까 우리 변호사님 심현님 잘 말씀 주셨듯이 이 후광이 완전히 쫙 들어가는 곳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는 그 대전 충남 그 뭡니까
행정통합 찬성이 네. 53 음흠. 절반은 넘었습니다. 이게 한 60 넘으면 이게 예. 더 세지는데 예.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통합 될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에 이제 좀, 따라 많이 달라질 것 봐야 같아요. 될 것 같다. 예, 예. 지금 경기 강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출격은 한 상태고,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응원단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강원도도 사실은 보수 표심이 훨씬 우세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아까 그 서울을 보면서 깜짝 예. 놀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면 현역 단체장이 이제 국민의힘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그 현역 단체장들이 고전을 할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던 게 요 KBS 조사입니다. 마찬가지 같은 기간 같은 설계인데요. 강원도지사 가상 대결에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네. 44 나왔어요. 44. 44. 어.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가 예. 12% 포인트 격차인데 예. 이게 이제 801명 조사니까 오차범위를 이것도 넘은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리만큼 네네.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여기서도 정당 지도가 이걸 진짜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당선 가능성 예. 더불어민주당이 52, 국민의힘이 28이에요. 당선 가능성이. 2배 차이 나네. 야, 이러면은 뭐냐면 따블이네, 이거는 따블. 대세가 대세가 민주당 쪽으로 흐르고 있을 수 흐르고 있다라는 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힘을 실어준다 53,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힘을 실어준다 33, 네. 20%포인트 격차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현역 단체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그런 분들이 이걸 보면 그냥 허탈할 것 같아요. 해보나 마나라는 그러니까. 네, 생각. 허탈할 것 같아요. 허탈하다. 이거 자기는 그냥 저기 후광으로 그냥 후광 효과를 받은 민주당 도전자는 네.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데 자신은 뭡니까 이 무거운 네. 족쇄 하나 예. 그냥 모래주머니 큰 거 하나 예. 매달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이 상황을 예. 보면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설 명절 지나고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기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빨간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새빨간불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으니 그것도 참 선거 앞두고 특이한 현상이다. 역대 그 야당의 선거 전술이라는 게 이런 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번 선거는 또 대통령의 임기 1년 차가 이제 되면서 이제 하는 지방선거니까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때도 임기 1년 차 그때는 물론 대선과 지선이 매우 붙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원래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 이재명 네. 대통령의 그 프리미엄이 너무나도 지금 강력하게 뒤에서 예. 같이 이 훈풍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이 흐름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네. 민주당에서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정부 성공을 더 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국회가 좀 입법 20%밖에 안 돼 있고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죠. 정부 성공과 같이만 가면 우리가 막 뒤에서 바람 불 때는 자전거 탈 때도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바람하고 오르막길 가면 이거 힘들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노선은 딱 하나예요. 네. 대통령의 성공을 더 돕는다. 적극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더 거. 돕는다. 예. 그게 저는 지선 승리로와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법의 속도를 확실하게 내면서 개혁 과제들을 튼실히 특히 이제 민생 법안 중심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받고 있는 수계 윤석열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MBC가 설날 특집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 가운데 7명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또 18%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이게 법률적인 판단 내용을 물론 여론조사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이 극단 보수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18%로 형상화돼 있는 거고 네. 그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금의 이 내란 국면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75%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초다수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아주 큰 산으로 남아 있는 건데 내란을 진압함에 있어서는 이건 1초의 망설임도 없어야 되고 1%의 진공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압도적으로 처벌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이 반정치와 내란을 퇴출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정치가 복원되고 정치가 다양화되고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뭐 다당제 모델이라든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 개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국민적 법 감정을 잘 드러내준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탁월한 분석이시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세부 네. 숫자를 제가 읽어드리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231분 중에 사형 5%, 무기징역 36, 자 무죄가 53%입니다. 무죄가. 네, 그럼 방금 신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데 한 절반 정도 몰려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더욱 이 목소리에만 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되게 확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이 조사에서 뭡니까 46대 한 23으로 46대 23으로 나왔거든요.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네. 근데 23으로 쪼그라들었을 때에 이분들이 어디 가시냐? 집도끼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사실 무당층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무당층이 19.6이니까 한 20%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무당층 중에서는 무기징역이 49입니다. 무기징역이. 예, 절반 정도예요. 예. 그렇게 보면 신 배우님 분석이 맞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신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편승하지 말고 뭔가 다른 목소리라도 내야 그나마 정상화에 조금 갈까 말까 하는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네. 거는 지금 이 숫자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무죄 53%. 여론만 보고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서 18%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죄 53% 그리고 전체 가운데는 18%. 요 지지층만 가지고 정치를 하니 굉장히 협의화된 형태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전체를 못 보고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서 정치를 하니 그 정치가 올바로 갈 수가 없다. 답답하다는 근데 생각이 이제- 좀 들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왜 정상화가 안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너무 멀리 온 거잖아요. 너무 멀리 왔으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어느 타이밍에 그러면 회군을 해서 돌아와야 되느냐인데 너무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당에서는 더 이상 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패배주의가 지금 구성원들에게는 거의 지배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김 대표님 분석하신 대로 안 그래도 그 내부에서 보면은 뭐 다수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윤호개인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이거 목소리 내봐야 뭐하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선택지는 빨리 나와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어떤 다른 길을 창조적으로 이미 갔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나 어떤 뭐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네. 빨리 가야 치료의 효과도 더 큰 건데 너무 지금 늦게까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구성원들의 패배감이 전 더 이상 이제 그 자정에 네. 그런 기대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 수계한테 이제 대국민 사과라 그랬잖아요. 늦었죠. 지금. 본인은 사과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일정 정도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내일 그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스탠스를 어떻게 할까? 그때도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간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국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도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도 상당히 국민의힘을 대놓고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미 한 1년 전에 이미 다 끝냈어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작업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 되면 뭐가 되느냐면 한 번 정도 윤호개인과 우리가 절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쪽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이. 예, 왜냐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예. 굳어진 거. 저거는 윤어게인이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당명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2020년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 바꿨죠. 바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 2021년에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그 보궐선거를 내면은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내고 나서 냈죠. 그때 국민의힘이 따라붙었을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 LH 사태까지 결합해서 네. 정부와 그 여당이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안 좋을 때 그때 네. 이제 야당이 따라붙었다라고 봐야지 국민의힘이라고 이름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아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지금 뒤늦게 이 조치가 글쎄요 효과는 좀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미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중도로 갑자기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환길에 허락도 득해가지고 아 우리 잠깐 짜고 치는 거야. 예, 다 절연은 들통났죠. 아니야. 들통났죠. 그거 다 들통났고 네. 아니 들통 안 났어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예. 놀고 있다, 쇼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비춰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시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도 그 시점이라는 게 TPO가 너무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걸 이미 다 놓친 상황에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누구도 희생하거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희생도 아니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신상필벌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신상필벌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간도 지연됐고 이제 와서는 이분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전략은 다 드러났는데 아 이제 중도로 이제 중도로 다시 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야. 완전히 그냥 본인들 뇌피셜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아 이 세력은 이제 수구 퇴행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장외로 밀어내고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확장을 더해서 건강한 보수 정당 되고 그럼 뭐 자민당 모델 이런 비판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뭐 당분간은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일본 자민당 모델. 그러니까 자민당 모델.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이 쏠리거나 아. 권력이 독점되는 걸 우려하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아니, 단기간은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진보적 아젠다를 또 강하게 그럼요. 하는 정당들이 나오면서 예. 전 다당제 모델로 가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순환으로는 먼저 이 반정치와 이 내란 세력 윤호개인들을 장외로 일단 밀어붙이는 전 이 노력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것이 전 내란 진압과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 대한민국의 큰 그 유권자 지형 가운데 중도가 가장 그래도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을 잘하면 평가해주고 일을 못하면 무섭게 철퇴를 내리는 이 민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이후에 이제 정치 과정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살아서 끝내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BS가 설날 특집으로 실시한 정치사법 현안 여론조사에서 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줘라 긍정적인 게 49, 부정적 의견이 3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40, 부정 50, 국힘은 긍정 62, 부정 27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도 여론에 따라서 춤출 수는 없는 의제입니다. 혹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분석?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실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해 보안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0%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눈여겨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가 유지되므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50인데 요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여론이라면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 수렴을 좀 더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전문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네. 정책의 선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너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개념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 얘기를 이야기한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억울한 피의자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는 억울한 피의자 쪽,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보는 특수수사의 남용 이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청에 가서 고소장 접수시켜도 진행도 안 되고 경찰 가면 또 검찰 가라고 그러고 검찰 가면 또 경찰 가라고 그러고 이 정말 지난한 핑퐁에 대해서 수사를 누가 그럼 책임지고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를 아주 예외적으로 존치시키는 여부를
논의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요청권만 하자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고 수기를 좀 해서 전 10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민을 위한 개혁,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가? 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리라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좀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취지와 뭐라고 됩니까? 요청에 맞게 손질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을 그럼 믿을 수 있겠냐? 뭐 경찰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경찰이 이제 그 국수본이죠. 그리고 또 중수처 이 3개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내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굉장히 경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빛나는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이것도 이후에 입법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11시 10분이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분석들을 잘하십니까? 아니, 대표님 정말- 분석 듣다 보니까 야. 들려 들어갑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야 역시 올해는 그 병원연회는 복이 김봉신 위주로 내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분석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해다 네, 보니까 이제 또 또 하실 말씀 희망을 있으시죠? 또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저도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예. 저희가 또 대의원 모집도 하면서 어. 한번 정치를 바꿔보자. 이제는 관념에서 네. 현실로 한번 예. 뛰어보자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정밭에 깃발 세운 지가 어느덧 4년 됐어요. 4년이에요. 야, 4년인데 이 정당 바로 세우 이렇게 힘드네. 어렵지만 또 가야죠. 그쵸. 적토마처럼 달릴 겁니다. 적토마처럼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 기우차게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